이 얘기를 왜 던지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초점이 개헌에 맞춰지고 언론도 개헌을 계속 보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요. 근데 어제 일요일에는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나오셔서 비상 개헌을 선포하겠습니다로 들렸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은 이 판결,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대신해서 이거를 읽고 있고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이 힘은, 이 결정은 국민들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밝힌 거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개헌 필요하죠. 한 번은 뭐 지금 현재 헌법 가지고는 안 된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은 때가 있죠. 그 순서를 밟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개헌할 때입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뜬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을 언젠가는 하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대선 때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칭찬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우원식 의장도 의장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참모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은 참모가 있지 않습니까? 참모가 잘해야 돼요. 리더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어떤 생각을 옳게 하더라도 속도를 잘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모입니다.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단단히 비난하고 혼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이 국회 시정연설에 안 나왔을 때 정진석 실장이 내가 가지 마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당신은 비서실장 자격이 없다라고 호되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왜? 본인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한테 국회 시정연설 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니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파면돼가지고 당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란 세력 척결해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개헌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개헌을 해가지고 대선 때 하자라고 참모들이 그 얘기를 했다면 그 참모는 이것저것 분별을 못하는 뭘 못 가리는 참모고 국회의장이 설사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의장님 그거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정신 박힌 참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하면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그걸 한번 좀 따져보지요. 국회의장이 했던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국회 각 정당의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 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하지만은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좀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산수만 해도 돼요. 현행 헌법에 개헌의 절차가 있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일단 시간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현행 헌법에 개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헌법 개정안이 마련이 되면 이걸 공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20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국민투표법상 대국민 공고기간 18일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38일이에요.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이 뭐 아무리 뭐 공고기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대선 30일 전에는 마련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대선 6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언제 특위를 만들고 언제 논의를 하고 언제 공청회를 하고 네. 이게 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정상 도저히 안 나오는 일정이거고요. 이제 시간을 일정을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그러면 갑자기 아까 이제 그 윤석열 이르면 이번 주말 나간다라는 그 뉴스가 나서 저도 기가 막혀서 앵커님 말씀하신 사이에 저는 죄송합니다. 먼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나 그 기사를 봤거든요.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중간에 나오거든. 그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거기가 이제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 형태니까 머무르기가 좀 좀 적절치 않아서 일단 거기로 옮긴 다음에 제대로 이제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머물 곳을 찾는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윤석열을 이제 미사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뭔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그 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건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럴 상황인가? 아니요. 우리 아직 철거가 안 끝났어요. 평지를 만든 다음에 기초를 단단히 한 다음에 그 위에 뭔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직전까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내란 세력들은 아직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원식 의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개헌을 하려면 국회 내에서부터 이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끼리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지를 논의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하는데 비상대책회의 만들어가지고 그 지도부 지금 하나도 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탄핵 심판 나오기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나서서 지금 저 아스팔트 집회하는 데 가서 그 같이 함께 손을 들었고 대통령 이 탄핵 반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틀을 새로 만드는 일을 논의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국회에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거를 해서 이걸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를 새로 세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상. 일정도 안 맞을 뿐더러 그 중대한 논의를 누구랑 할 건데요, 의장님. 그 누구랑 머리를 맞대고 할지가 저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 안 보이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놓친 걸 또 하나 지적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그 우원식 의장 얘기대로 대선 때 같이 투표를 하자라고 하면은 사전 투표한 사람은 개헌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계산도 해보지 않고 내가 개헌을 주도한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이었을까요? 뭐든지 사욕, 과욕 이런 게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우원식 의장은 절대 지금 좀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우원식 의장이 맨 먼저 흥분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비상계엄 해제 때는 굉장히 차분해가지고 차분하게 이제 일 처리를 잘 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12월 3일 10시 반 가량에 윤석열이 갑자기 TV에 속보로 나와서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일요일에는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나오셔서 비상개헌을 선포하겠습니다로 들렸습니다. 갑자기 느닷없는 비상개헌처럼 느껴졌는데 뭐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러니까 지금은 때와 장소가 너무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딱 됐습니다. 탄핵된 지 이제 2박 3일도 안 됐어요. 2박 3일 딱 오늘에 된 건데 지금 그 시기에는 일단 윤석열 이 내란 수계의 공범들을 먼저 이렇게 뿌리 뽑고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뿌리 깊은 그 악재들을 처분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개헌 논의를 너무 물살이 가다 보면은 이 내란 공범들에 대한 단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을 논의를 하려면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은 테이블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내란 공범 잔당들과 어떻게 이 국가 운영을 같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범죄의 대상이에요. 사실 처단해야 되는 대상들과 함께 국가 운영을 논의하다 보면 이들의 범죄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개헌에다 논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시간이 너무 잘못된 타임이다. 잘못된 장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좀 들어보죠.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의 체면을 최대한 살려주는 모양새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단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우원식 의장 지금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그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왜 이걸 꺼내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본인도 아까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원식 의장도 국민투표법 빨리 개정해야 된다. 근데 그거 개정하는데 최소 60일 이상 걸리니까 실제로는 못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 개헌을 하는 일정을 쭉 보면 최소 100일에서 110일이 걸려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개헌 이 블랙홀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개헌 논의 시작하면요. 이거 뭐 내란에 대한 내란 종식이나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나 또는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내란범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심판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거 다 물타기 돼버려요. 국민의힘 좋아하겠죠.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고요. 대선을 빨리 치르고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이거를 졸속으로 할 겁니까? 그리고 개헌 한번 시작하면요. 한두 가지 문제로 뭐 원포인트 개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게 다 나옵니다. 서로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거 중구난방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얘기를 왜 던지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초점이 개헌에 맞춰지고 언론도 개헌을 계속 보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요. 휘지부지 된다니까요. 관심도 끊어지고요, 사람들 관심 끊어지면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란 동조범들이 지금도 우리 정부의 각 곳곳에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내란 종식하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척결해야죠.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꾸 물타기하고 물 흐리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우원식 의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러지 왜 그러는 마세요. 것 같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 아니 본인의 정치적인 저는요 우원식 의장이 예전부터 이 개헌론이나 아니면 뭐 의회 중심되는 이걸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의원 내각제 뭐 이런 거 얘기 계속 해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그걸 이제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이에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뭐 이루고 싶은 업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야죠. 본인 개인 정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국가와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상황이 그런 시간이냐고요. 지금 나중에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개헌에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또 개헌할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논의해도 되잖아요. 왜 지금이냐고 시점이. 잘못 잡았어요 시간을. 개인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보시느냐고 분석을 부탁을 드렸는데 혼을 내시네. 임세현 소장님은 우원식 의장이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했던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은 그런 바람,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개헌에 대한 얘기가 뭐 비단 오늘 내일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너무 비상시국이잖아요. 지금 개헌을 한가할 때 논의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개헌 내용 중에 그 기자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4년을 하고 또 4년 더 하고 이게 바람직할 거라 생각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투표를 만약 대선일에 하게 되면 지금은 대선이 재보궐선거잖아요. 대통령 재보궐. 그래서 바로 다음날 임기예요. 그럼 투표하고 다음날 임기면 대통령이 이거를 개헌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임기가 1년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위기의 상황이라서 사실 대통령 5년 임기도 짧습니다. 왜냐하면 또 갑자기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데 그것만 처리하는데도 1년이 넘게 시간 소비가 돼요. 그런데 임기까지 줄어들면 그 다음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대통령도 다음 선거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거는 너무 패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꼭 이걸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참 감격과 감동과 환호와 또 눈물과 이런 걸로 윤석열 파면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선고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명문이다. 최진봉 교수님은 그 선고문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윤석열을 파면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 제 표현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크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 형량이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파면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국가의 혼란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국가 전체 이익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장 대통령에서 파면돼야만 국가의 이익이 훨씬 크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파면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그 발언이 저는 모든 걸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들을 향해 총불을 겨누고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걸 다 포함해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집권을 했던 그 기간이 우리 국민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는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손해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이 가장 눈에 띄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파면 선고 직전에 이렇게 단어를 썼죠.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헌법 전문에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대한 국민이 왜 주인인지를 거기서 잘 보여줬다. 결국 이 자가 배신했던 것은 대한이고 우리 그 주권 재민이라는 말을 거기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준 겁니다. 모든 권력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후일담 기사를 보니까 재판관분들도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전문에 들어있고 뭐가 너의 잘못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추기 위해서 그 표현을 일부러 쓰셨다고 해서 그 말 표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미세은 소장님은요? 저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법위헌적인 행동을 했다. 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단 비상개헌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1년에 윤석열 정권이 있었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위법한 행위들을 이 한마디로 그냥 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위법 행위가 있었잖아요. 뭐 그 보이는 김건희 씨 비롯해서 뭐 너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던 위법 행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이유로 그런 게 다 초법적으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한마디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 이 말이 이 윤석열 정권 한마디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세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물론 이제 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부분은 우리 문영배 소장도 일부러 마음 먹고 옹고를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헌법 전문이 들어간 부분을 썼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헌법 전문 우리 이제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잘 아는데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국민은이 나옵니다. 이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국민을 인용해서 판결문을 쓴 내용이 저한테는 아주 그날 유독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울컥했어요.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번 탄핵 과정에 우리 헌법 1조 1항과 2항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헌법 전문, 이 헌법의 정신을 헌재가 되살려서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헌법의 그 울림이 쾅 가슴에 와닿았어요. 양재열 변호사님, 이 헌법 전문을 담는다. 정말 좀 색다르고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내셨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침 저희 이제 배경 화면도 우리 제작진에서 지금 응원봉을 들고 있고 촛불을 들고 있는 이 빛의 혁명이라는 걸 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은 이 판결,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대신해서 이거를 읽고 있고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이 힘은, 이 결정은 국민들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밝힌 거고요. 세계의 헌법을 되돌아봐도 헌법 전문이라는 건 앞전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 가장 중요한 모든 거를 헌법 전문에 싣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운동이었었고, 그리고 4.19라고 하는 이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했었을 때 국민이 나서서 쫓아내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전문은 저는 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국가의 지도자가 혹은 외세가 잘못했을 때 항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국민이 이 나라를 되새겼고 되찾아왔어. 함부로 이런 짓 다시 하지 마라고 앞으로 혹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 대한민국의 대한 국민은 용납하지 않아라고 밝힌 그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요즘에 나오는 많은 문영배 소장 관련된 영상 중에 저는 그 부분에 또 많이 꽂혀서 오늘 여러분과 그것도 나누고 싶습니다. 문영배 소장이 인사청문회 때 엄청나게 그 신고한 재산이 적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균을 얘기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 하셨는데 너무 가수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신고하신 거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런 분을 국민의힘에서 또 그 세력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민의힘은 공격하기 전에 자기들부터 돌아봐야 돼요.
재산 평균 재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누구한테 지적질을 하는 겁니까 대체. 저는 정광훈도 그래요. 정광훈 씨도 지금 문영배 소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갖고 한 행동을 생각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의 저런 말은 평소에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 40년 동안 계속 법관 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변함없이 유지해 왔기 때문에 청렴한 법관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법관들이 그러진 않지만 법관들이 법조인 하면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겠어요? 또는 뭐 본인이 법복을 벗고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본인의 마음의 기준에는 평균 재산보다 많아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본인이 청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으로서 저러기 참 힘듭니다, 사실은. 저런 마음을 갖기가, 제 말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를 본인이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계속 유지해왔다는 점은 이런 헌법재판관으로서 또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소질 또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바로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진주의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 계시죠. 그분의 가르침,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 오늘날 저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장하 선생 기념식에 와서 문영배 재판관이 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1965년 경남 화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 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 기념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은 그 전에 봤고 이제 청문회 때인가 했던 발언인데요. 저렇게 훌륭한 분의 그런 도움이 있어서 오늘날 또 저런 재판관을 우리가 맡게 된 거지요.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하는데 줄줄줄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문영배 재판관이 한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임세현 소장님, 딱 그 부분은 외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보고 읽은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쭉 본인이 생각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청렴하고 소박하신 분이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 대행인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 문영배 헌법재판관님께서 얼마나 이 윤석열의 삶을 보고 한심하게 느꼈을까라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 갖고 본인이 사사롭게 이렇게 나라를 주물럭 할 수 있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현타가 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저 악한 세력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